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본의 박시영 운용력입니다. 예,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항상 목요일날 출연하고 있는데, 요즘 뭐 계속 신고가니까 목요일날 제가 출연할 때보다 신고가였는데, 당연히 오늘 뭐 코스피가 종가상으로 신고가니까 4주 연속 신고가죠. 제가 출연할 때보다 100포인트씩 주간 단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는 100포인트는 안 올라갔지만은 상승 추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은 올해 국내 시장이 엄청 좋을 거라고 그랬고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을 때 제가 3월 달부터 올해 3,000포인트는 거의 무조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선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건데,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시장은 하락 이후에 또 박스권 장세가 전개될 건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단기, 중기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아마 이 시간을 올해 제가 1월 달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은 거의 제 시향이 거의 적중했을 겁니다. 또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물론 시장이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지만은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5월달 이후에 코스피 상승률이 아마 9%밖에 안 될 거고요. 코스피 상승률은 코스닥보다 상승률이 2배예요. 그리고 시장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장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있어요. 지금 그런 흐름입니다. 그 이유 자체를 아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죠? 신정부 출범이잖아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식시장 활성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잖아요. 상법 개정이 뭐예요? 가치가 있는 회사들한테 주주가치 제고, 배당 확대라든가 자사주 매수를 통한 소각이잖아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성장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특히 성장주라고 얘기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제약주, 2차전지, 그 다음에 로봇주, 자율주행, 제가 딱 집어서 그들 섹터들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시장에 못 갈 거다. 지금 못 가잖아요, 요새요. 대표적으로 제가 제약바이오 쪽에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스를 얘기를 하는데 못 갑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못 가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내 주식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지수가 내일 모레 3,000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는 시점에서 내 주식이 못 가고 있으면 정말로 스트레스 받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4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유튜브 주제를, 썸네일을 좀 달았는데, 정말 4년 만에 찾아온 흥분되는 주식시장이에요. 자, 오늘 주제는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자, 유동성 장세의 올라타라.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유동성 장세에 진입 가능성이 보인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시장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요.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인데, 유동성 장세가 조만간은 끝나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진행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뭐가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유동성 장세는 단기간의 주가 급등 이후에 다시 또 급락이 나옵니다. 반락에 좀 대비도 해야 돼요. 아직은 그쪽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현재 최근에 주도 섹터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어제 오늘 같은 게 뭐예요?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AI 관련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죠. 반면에 최근에 주도 섹터들,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방산주들은 잘 가요. 원전 같은 종목들도 이제 호발주들이 좀 가는 것 같고, 갑니다. 근데 일부 이제 선도 종목들이 조금, 등락이 엇갈리고 있죠. 일부 종목들 같은 게 약간 고점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도 섹터,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조방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산,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증권, 지주회사,
그렇죠.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인 AI 관련 종목들,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유동성 장세 자체는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좀 뜨는데 향후에 유동성 장세가 꺾이고 난 다음에 밸류가 안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늘 주도 섹터들에 대한 밸류를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운영력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썼죠. 숫자를 가지고 편견을 떠나서 저는 숫자가 좋고 펀드멘탈 자체가 주가가 싸면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밸류에이션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 올랐으면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1시간 동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요. 현 장세는 유동성의 힘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금리 지난주인가요? 금리 인하를 했고 미국은 오늘 FOMC에서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을 했죠. 동결을 했습니다. 국내는 금리 인하를 했고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조만간 추경 편성이 7월 달에 집행이 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돈들이 많이 풀리죠. 유동성이 증가가 좀 됩니다. 유동성이 증가가 좀 되고요. 특히 이제 국내 그 주식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주변 자금들이 고객예탁금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51조 원에서 65조 원 정도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직 본격적인 매수는 좀 안 하고 있는 쪽인데 코스피 시장에서 6월달 이후에 그 전에는 3월달부터는 공매도 때문에 매도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6월달부터는 약 4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4조 1천억이 오늘 약간 좀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이런 유동성 장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유동성 장세에 이런 편승을 해서 아직도 올라타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이제 주식시장은 4단계로 움직여요. 경기 수준에 따라 가지고 경기 수준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될 때는 어때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각국 중앙정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앙정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잖아요. 돈이 풀립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히 증가가 좀 되죠.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시게 되게 되면 주식시장은 경기에서 최소한 제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경기가 먼저 앞서가요. 경기 변동이 먼저 움직입니다. 경기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움직여 난 다음에 주식시장이 경기가 후행적으로 겪고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3개월, 6개월 정도. 돈을 풀게 되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식시장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풀리게 좀 되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경기 수준으로 따지면 주식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어느 위치 정도 되겠습니까? 이제 금융적 성격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좀 봐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위치로 본다 한다면 이 정도. 아직 국내 경기는 좋아지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 자체는 대체적인 시각이죠. 작년보다 올해 국내 상장 회사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작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경기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장세에서 돈이 풀리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어때요? 이제 서서히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역실적 장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좀 축소가 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떨어지죠. 역금융 장세 금리가 유동성이 축소가 좀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경기도 후퇴 국면으로 줄어들어요. 빠져듭니다. 이런 경기를 그냥 순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빠르면 1년 내지는 2년마다 이런 주기적으로 전개가 좀 됩니다. 전개가 좀 되는데 이걸 이제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주식시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유동성 장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 유동성 장세는 경기가 침체기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로 본다 한다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합니다.
일단은 금리는 좀 팍팍팍 떨어지지 않게 금리는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돈이 풀리면서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주가 유동성 장세 주가 수준으로 본다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지금 2,500에서 지금 거의 3,000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 왔다고 봐요. 이 정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단기간에 유동성 장세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가는 분명히 주가 떨어집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돈의 힘이고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좀 뜨니까 주가보다도 경기보다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중간 반락이 나와요. 유동성 장세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종합주가지수 제가 3,250, 3,300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저는 3,250 내지는 3,300 정도까지 가고 난 다음에 최소한 종합주가지수는 다시 3,0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실적 장세 전개가 좀 되면서 주가가 완만하게 3,300, 3,500, 3,600이라든가 상승할 가능성 그런 사이클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동성 장세로 따지면 초기 단계는 아니고 중간 단계는 넘어선 게 아닌가. 유동성 장세에서 지수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 올라가느냐? 대체적으로 3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450 정도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30% 정도를 곱하면 대체적으로 아마 3,200, 30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 정도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상승률의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30% 정도.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3,000포인트 아래를 약간 하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물론 조정을 안 받고 가면 좋죠. 그렇지만 유동성 장세는 분명히 이런 중간 반락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부분 자체는 유동성 장세 이후에 중간 반락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 쪽에서 보시면 이 유동성 장세 쪽에서는 뭐가 올라가느냐? 단기 낙폭 과대주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예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만 갑니다. 유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간다는 거죠. 대형 유동성 장세에서. 돈의 힘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소형 종목들을 잘 안 건드립니다. 대형주 중심을 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특징 자체는 약간 다른 게 있죠. 낙폭 과대 종목들이 일부 종목 못 가는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일반적인 이런 어떤 그 금융장세 부분 자체는 경기가 아주 안 좋았었을 때 돈이 풀리면서 좋아지는 그런 또 금융장세인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만의 유동성 장세예요. 즉 약간 변형된 유동성 장세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아주 경기가 안 좋을 정도는 아닌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좀 되면서 약간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면서 정책 효과 플러스 유동성 효과가 현재 반영되는 그런 또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빠져가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이 풀리면서 올라갈 때는 낙폭 과대 종목과 업종 대표 종목들이 가는 건데 지금은 약간 변형된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낙폭 과대 종목들은 안 가고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지금 업종 대표 종목들만 가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련 종목 중간 반락 이후에 주가는 실적 장세에서는 주가가 완만하게 가는데 이 유동성 장세 쪽에서는 아주 단기간에 갑니다. 2개월 내지는 3개월에 끝나요. 3개월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5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5월, 6월, 7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간적으로 따지면 이 유동성 장세가 7월 달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7월 달에 종합주가지수 3,200, 300 정도까지 올라가는 장세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주가 2,970포인트를 기준해 가지고 10%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봐야 될 거는 이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 반락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을 급등한 종목들, 실적이 안 따라주지 않는 종목들, 중간 반락이 안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 바로 실적 장세, 7월달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8월달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국내 기업 올라갔던 종목들, 업종 대표인 종목들 실적이 괜찮으면 주가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무관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반락폭이 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 효과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또 이제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보고 그에 따른 대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박주영 운영력에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시간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러면 지금 유동성이 지금 어떤 쪽이냐? 앞서 제가 유동성이 초기 단계라고 했잖아요. 유동성으로 봐서는 지금 중간 단계예요. 자, 보시면 자, 최근에 시장의 수급을 이끌고 있는 것, 주가를 이끌고 있는 것 쪽은 누군지. 앞서 주가가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5월 1일부터 어제까지 주요 매매 주체들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누가 주식을 얼마만큼 사고 얼마만큼 팔았는지를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고,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이 코스닥이에요. 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8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1조 7,800억을 팔았어요. 즉 외국인 투자가들은 5월달 이후에 다 팔았어요. 근데 앞서 제가 6월달 들어서는 4조 원 정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았던 부분 자체는 이제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전개가 좀 되면서 공매도 물량 성격이 많아요. 지금도 공매도가 하루에 7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영향이 없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시장이 좋아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물량이 나와도 별다른 영향 없어요. 나중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그 물량들이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현재 여전히 지금 공매도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를 매도가 좀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는 어때요? 개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얼마예요? 3조 2,700억을 샀어요.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어때요? 지금으로 보면 앞서 얘기했었죠? 코스피 시장은 지금 두 달 동안 아마 16% 올랐어요. 16%. 코스피는 16% 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몇 프로 올라온 줄 아세요? 코스닥 시장은 아마 9% 올라갔어요. 9%. 근데 개인 투자가들 뭐예요? 코스피를 팔아가지고 코스닥을 많이 샀다는 거죠. 오히려 코스닥을 팔아가지고 코스피를 좀 많이 샀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조 8천억을 샀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이 중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포함된 게 금융투자잖아요. 금융투자가 5조 3천억을 샀습니다. 이건 뭐예요? 금융투자 산 거는 프로그램 매수죠. 금융투자는 증권이거든요. 증권사들은 투기적인 한방향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거의 프로그램 매매만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기금은 계속 산다고 그랬죠. 연기금은 5월달부터 6월달까지 3조 3천억. 연기금은 제가 계속 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타법인이 5조 6천억을 샀는데, 기타법인의 산 거는 아마 자사주 매수가 많이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거는, 주로 매도했던 것 자체가 투신사, 사모펀드, 은행, 보험사들이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식을 샀지? 그렇죠? 외국인도 팔고, 개인이 사기는 샀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 파는 거 감안하면 5, 6천억 밖에 돈이 안 들어온 것 같고, 기관 투자가들은 박주영 말거나, 프로그램 매수라고 그랬으니까 특별한 수급의 주체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가 특정하게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으면 부담이 가잖아요. 세력들이 빠져나가면. 외국인들도 팔았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약간 돈을 가지고 들어왔죠. 저는 이번 장세는 개인 투자가들의 장세, 개인 중심의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즉 매매 주체들은 뚜렷하게 상관없다.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왔다. 자, 고객예탁금입니다.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 이거 5월 13일부터 해가지고, 5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어제 날짜까지 반영시킨 건데요. 5월 13일 날 고객예탁금이 55조 원이었잖아요. 55조 원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65조니까 10조 원이 늘었어요. 10조 원이 늘었습니다. 10조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객예탁금 추이를 보시면요, 코로나 이전에 2020년도 1월 달에 고객예탁금이 대출이 29조 원이었습니다. 코로나 2020년도에 2020년도 1월 달에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발생됐어요? 2020년 2월 달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중순 정도 해가지고 코스피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1,400까지 내려갔죠. 그때가 3월 중순입니다. 개인적으로 3월 아마 16일 정도 기록을 하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고객예탁금이 동학개미들이 돈이 들어오면서, 이때에서 이제 고객예탁금이 30조, 40조 확박박 늘어나가지고, 고객예탁금이 최고로 많이 가는 시점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21년도 6월 25일인가 3,316포인트 고점 찍었거든요. 그때 전후해가지고 고객예탁금 얼마까지 간 적이 있냐면요. 79조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잠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72조 원대에서 73조 원대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번 고객예탁금도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요. 최소한 72조 원, 73조 원 정도까지 고객예탁금이 늘어날 거다. 그때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전개가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고객예탁금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돈들이 어디서 늘어났냐? 지금 들어온 자금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손들이에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개미 투자가들은 돈 안 들어옵니다.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액 투자가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계좌들은 안 들어옵니다. 큰 손들이 들어와요. 왜? 큰 손들이 자체가 최근에 이제 큰 손들이 가장 민감한 것 자체가 세금이거든요. 세금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는 쪽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한다면 분리과세로 진행이 된다면 15% 정도 세금 내면 되는데, 만약에 종합과세가 전개되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2천만 원 넘게 되게 되면 많게는 50% 정도까지 세금을 냈기 때문에 큰 손들이 돈 안 들어옵니다. 배당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분리과세가 돼가지고 15% 된다면 현재 지금 배당 수익 높은 종목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왔지만 6%, 7%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자금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와요.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게 박준영 운영위원이 지금 토마토 투자자문 소속이잖아요. 제가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월정 회원들 서비스 있고, 제가 주 업무 자체가 투자자문 소속으로서 고객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1임 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큰 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제가 1억 이상인데 저희들이 가입한 우리 투자자만에서 1억 이상이 기본인데 요즘 3억 5억짜리가 들어옵니다. 예,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강남 쪽에 지점장도 물어본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요, 지금 있어요.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고객예탁금이 65조 원 정도까지 들어와서,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죠. 그렇죠? 큰 손들이. 그래서 대표 종목 중심으로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이 약간 후행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고객예탁금이 72조 원 내지는 73조 원 정도까지 유동성 장세 전개가 좀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7월달 정도 가면 73조 5조 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예, 갈 것 같아요. 예,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6일 연속 계속 늘어나요, 지금에서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다. 유동성이 계속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장이 쉽게 안 떨어지죠, 지금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야 되는 것 자체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안 산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현재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49.7입니다. 제가 연초에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가들을 팔 만큼 팔아서 이것도 제가 주가 바닥 식은 날이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2,400 아래로 안 떨어진다. 제가 1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올라왔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분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지금 49.7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못 간 이유죠. 못 간 이유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분 유출을 보시게 되게 되면요. 바닥 있을 때가 50.2%였어요. 그 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 주가 바닥일 때도 50.5%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6%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다가 저는 50%가 거의 저점이라고 봤던 건데 더 이상 안 들어서 지금 49.6까지 갔다가 지금 49.7입니다. 어제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샀다고 어느 좀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지분을 아직 외국인 투자가들 안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제 불확성이 있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안 사고 있는데 결국은 사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고객 예탁금 증가 요인을 작용할 거잖아요. 이것도 기회의 요인이에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사가지고 54%, 55% 정도까지 왔다. 지분율 54까지 왔다. 그러면 꼭지가 임박이죠. 그렇죠? 꼭지가 임박이죠. 거의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외국인 투자가 아직 전혀식 안 사고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도 희망은 있죠.
외국인 투자를 안 사서 주가 못 가고 있는 거니까. 지분율 제가 보기에는 53%, 54%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 가지고도 종합주가지수를 예상을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러죠?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300 가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얼마 가겠어요? 64,000원입니다. 64,500원. 예, 그렇게 얘기했죠. 삼성전자는 딱 지금 밸류가 PER이 100고 ROE 지표가 딱 8%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 10% 움직일 때 삼성전자도 10% 간다. 네. 그것도 제가 연두에 두는 종합주가지수 개인적으로 보는 지수 목표예요. 3,300에. 삼성전자 64,000원. 밸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사라고 그러죠. SK하이닉스가 훨씬 빠릅니다. 삼성전자 10% 나갈 때 SK하이닉스가 20%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에서요.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가 30% 올라갈 때 삼성전자 10%밖에 안 올랐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삼성전자 10% 올라가면 SK하이닉스 20%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분율이 낮다. 지분율이 알아서 앞으로 채우게 되게 되면 외국인 사게 되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 팔 거잖아요. 개인 투자가들 팔면 다시 고객의 탁금 증가율에 작용을 하죠. 개인 투자가는 팔아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고객의 예탁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식이 더 갈 수 있는 요건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예. 그 다음 지표를 좀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신용중자 잔고인데요. 신용중자 잔고가 바닥일 때 주가 바닥 나오고요. 신용중자 잔고가 꼭지면 이것도 주가의 이제 고점 시그널이에요. 고점 시그널인데, 자, 신용융자 잔고는 주가가 반대 매매 나가고 주가 급락할 때 신용융자 잔고가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질 때 16조 6천억이 저점이에요. 15억 8천억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19조 2천억입니다. 신용융자가. 오늘 조금 천억이 늘어서 아마 19조 3천억이에요.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21년도에 자 6월 달에 3,316포인트 고점 찍을 때 신용융자 잔고가 25조 원이었어요. 예, 25조 원이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고객 예탁금과도 대비를 해봐야 돼요. 즉 고객 예탁금 75조 원일 때 25조 원이니까 30%잖아요. 30%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목들이 고점이 나올 때는 신용융자 잔고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2조 원 정도는 넘어가야지 고점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요. 신용융자는 본래 주가가 올라갈 때 늘어나고 빠질 때는 담보 부족 물량들이 정리가 좀 되면서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도 지표로 본다 한다면 중간 단계예요. 앞으로 신용융자 잔고는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7월 달 정도 가면 아마 21, 2조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 신용융자 잔고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많이 늘어나죠. 코스피 쪽에 많이 늘어납니다. 있어요. 증가세가 이어지니까 주가도 함께 전개가 된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22조, 23조 원 가면 주가가 발라가는 시점에서 신용 담보 부족 계좌도 정리가 좀 되면서 신용융자 잔고도 다시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 과정이 전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신용융자로 봐서는 증가 초기 단계다. 추가적으로 증가가 좀 되면서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를 즐길 때예요.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뛰어내리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자체는 과다하게 수급이 쏠림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것 자체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유동성 장세 성격은 단기간에 주가 급등이라고 했습니다. 짧고 강한 상승입니다. 3개월이나 3개월. 3개월입니다. 7월달 제가 5월달부터 뭐라고 했어요? 5월 중순부터 썸머랠리가 기대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제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을 때 제가 썸머랠리 기대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썸머랠리잖아요. 6월달, 7월달까지.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시향관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짧고 강한 상승. 3개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지금 올라간 주식들이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올라간 주식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가면서 낙폭과대라든가 대형주 주도로 지금 올라가는 장세잖아요. 반락이 나온다. 유동성 장세는 필연적으로 중간 반락이 나온다. 30% 지수로 봐서는 30% 올라가면 10% 정도는 중간 반락이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 장세로 완만하게 중장기적으로 우상을 한다. 즉 유동성 장세는 단기, 실적 장세는 예컨대 유동성 장세가 3개월 끝나면 중간 반락이 한 1개월 거칠 거고, 그리고 실적 장세는 6개월 내지는 1년 이상 갑니다. 이게 실적 장세는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올라가죠. 대신 유동성 장세는 단기 폭발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장세지 않습니까? 있어요? 시장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유동성 장세 고점 시그널. 일단은 주가 급등한 이게 변동성이 큽니다. 아침에 시초가에 엊그제처럼 50포인트 올랐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20포인트 빠지고, 그럼 어때요? 단기 매매 하는 세력들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면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거래대금이 요즘 거래대금이 많이 되면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 17조, 18조 원 되는데, 아마 코스피 시장만 본다고 하면 25조 원 정도 거래될 거예요. 요즘 코스닥 시장 거래 안 된다 하더라도 10조 원 정도, 그래서 양시장 합치면 35조 원 정도, 40조 원 거래됩니다. 그럼 고객 예탁금 회전율이 그 당시에 가면 70조 정도 되겠죠. 예탁금 회전율이 50% 넘어가면, 예탁금 회전율이 50%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경계권이에요. 경계권입니다. 이거 필연 과정이 나옵니다. 엊그제 한번 좀 잠깐 나왔었고요. 근데 아직 고점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회복이 좀 됐죠. 자, 그래서 앞서 유동성 장세 특징 자체는 실적에 뒷받침이 가는 거니까 중간 반락이 필연적이다. 자, 고점에서 30% 정도 수준의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다. 상승분으로 따지면 10%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로 따지면 30% 올라가면 10% 정도 되돌림. 자, 지금은 여전히 유동성 장세를 즐길 때다. 왜? 돈이 아직 계속 들어오니까. 다만 주가가 바닥에 주도주라고 그래가지고 쏠려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을 좀 보고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이유는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요. 주가라는 것 자체가 현재 주가 자체가 예컨대 주가 어떤 주식이 10,000원에서 20,000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갑자기 2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급에 의해서 10,000원짜리가 20,000원 간 거지. 주가와 즉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은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달라요. 왜? 단기는 유동성의 힘이 강하니까. 그렇지만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뭐예요?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똑같아집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어때요? 유동성이 강하니까, 주가가 강하니까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 정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이면 계속 우상향을 하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실적이 변동. 그렇지만 적자가 나지 않으면 기업의 가치는 계속 주당 BPS가 올라가면서 갑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시장 상황이 좋으면, 요즘처럼 수급이 좋으면 주가 급등 나오고, 경기가 안 좋고 불안하게 되게 되면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 아래로 떨어지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기업의 가치는 이 상태에 있는데 주가가 지금 급등해가지고 나중에 유동성 장세가 꺾이면 발라가는 과정을 거치면 다시 주가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거짓 기업의 가치가 본래 여기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여기서 하락이 멈추겠지만은 이 기업의 가치보다 더 주가가 가치보다 비싸다 생각하면 주가가 더 내리꽂을 수가 있죠. 예컨대 100% 올라간 종목이 30% 조정이 아니라 50%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다르다. 그렇지만 길게 보게 되면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가는 장세니까. 그래서 지금은 바닥의 기업의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최근에 주도 종목들이 전강 후약으로 음봉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고, 일부 종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가들만 사요. 5일 동안 개인 투자가들이 1,500만 주 샀더라고요. 기관 외국 투자가들은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데, 세력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 떠넘기는, 물론 그것들이 고점 시그널이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수급적으로도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렇다면 뭐 주요 종목들 조선주, 방산주, 그다음 원전 관련 종목들 여전히 주도주죠. 주도력을 유지하고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여전히 주도주로 생산합니다. 상당히 길죠. 조선주 주도는 뭐 작년도부터 짧게는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주도력 유지가 좀 되는데, 조선주는 지금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보시게 되면 주당 EPS를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선주가 올해와 내년도 대비해서 20%씩 이익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 추정 시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컨센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실적 변동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지금 수주잔고가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보다는 수주잔고가 깔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까지 보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RO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기대하는 그런 또 부분도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우상할 가능성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MRO 사업 부분 자체가 그게 아직까지 실적으로 얼마만큼 뒷받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어떤 수주잔고로 봐서는 실적은 2027년도까지는 꾸준하게 현재 수주잔고가 거의 3년치 정도 일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증가세는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인데, 근데 이제 보시면 그 PER 단위로 먼저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11.7이잖아요. 예산은 이제 중간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ER 단위로 좀 낮습니다. 근데 여타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 PER이 40배입니다. 30배, 평균 30배잖아요. 그렇죠? 현대중공업 28.8배, 하나오션 36.8배, 삼성중공업 30배요. 30배입니다. 그 다음 내년도 실적까지 뭐 봐도 좀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도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평균 20배예요. 20배입니다. 20배입니다. 그 다음에 PBR 단위로 본다 한다면 지금 뭐 4배, 5배,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10배, 10배라는 것 자체는 10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의미죠. 평균 4배, 5배입니다. 자, 조선주는 뭐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경기 민감지죠. 산업재 섹터, 건설주와 더불어서 경기 민감 섹터가 PR로 20배 이상, 30배 정도 평가를 받는다. 제가 밸류를 분석한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밸류입니다. 대체적으로 PR 단위로 해가지고 업황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3배, 14배 이상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대신 ROE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는 쪽이지만은 PER 20배, 30배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경기 섹터를 감안한다 한다면 상당히 높은 밸류예요. 그렇지만은 현재 업종의 또 주도력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 이유는 없다고 좀 봐요. 다만 앞서 힘이 좀 많이 약해지잖아요.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음봉이 좀 떨어지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그래서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좀 하면서 수급 변화 좀 체크를 좀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이고요.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는 지금 올해 실적 기준이거든요. 올해 실적 기준인데, 제가 방산주는 제가 그 3월달에 한번 제시에 좀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현대로템이 8만 원대 해가지고 현대로템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얘기했는데 현대로템이 아마 100% 올라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가 60만 원인데 하나 에어로스페는 한 60% 올라간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시장의 주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고 모멘텀도 괜찮죠. 중동 쪽의 긴장 관계가 조성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해보라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만 보지 마시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방산주. 이 회사와 우리나라 방산주와 밸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주가가 얼마만큼 비싸다.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로키드 마틴이 올해 PR이 17.2배예요. 그다음 내년도 15.9배예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26.7배입니다. 로키드 마틴보다 거의 9배 높죠. 현대로템도 다 높죠. 우리나라 LIG 넥슨 같은 경우는 PR이 41.9배예요. 9배입니다. 물론 로키드 마틴도 보니까
연평균 10%에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높기는. 하나 에어스페이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본래 이런 흐름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그 산업재 섹터들, 대표적 산업재 섹터들, 건설기계 쪽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PER이 18배 정도 좀 돼요. 근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PER 밸류가 S&P가 평균 20배고 우리나라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10배라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비싼 부분입니다. 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거 방산주도 여전히 모멘텀 좀 살아있고 주대로 유지를 좀 하고 있으니까 뭐 팔 이유는 없으지만은 이것도 무리하게 주가가 올라갈 때 추경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에서 100만 원대 정도 전후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비가 좀 되지 않겠는가. 예. 대체적으로 내년도 실적 기준해 가지고 PER 20배 정도는 어느 정도 적정한 것 같은데 내년도도 기준해 가지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31배 정도까지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원전주입니다. 원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시면 되겠죠. 한전기술과 BHI인데 요즘도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6만 원대에서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앞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이제 PER이 115배, 내년도 73배, 그 다음에 2027년도까지 추정 시점이 나는데 2027년도에 56배입니다. 56배고, PBR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39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2027년도에 56배다.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80%는 어디 거라고 그랬죠? 두산 밥켓 것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자체적인 별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업이익이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에 연결 실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주는 분명히 아마 또 중장기적으로 실적은 개선이 좀 될 건데 근데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SMR 원전 같은 경우도 2028년도에 개발이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전 한 개 수주를 하는데, 우리나라 건설한다 하더라도,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되는 속도가 한참 많이 늦어요. 늦습니다. 늦습니다. 근데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시면, 최근에 수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보이죠?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6일 연속 지금 거의 1,500만 주 사는 것 같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1,700만 주 1,400만 정도 팔았잖아요. 기관 투자가도 오늘 약간 소폭 좀 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큰 손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큰 손들이. 뭐 일부 세력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수급의 힘이 강하죠.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밸류를 본다 한다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시가총액이 38조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과거 이 종목이 14만 원 정도까지 갈 때는 그때 대비해서 발행 주식 수는 5배, 6배 정도까지 증가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14만 원 갈 때 2009년도인가요? 발행 주식 수가 1억 주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발행 주식 수는 6억 4천만 주입니다. 6배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14만 원대 시가총액은 14조 원인데 지금은 주가는 6만 원인데 시가총액은 그때보다 150%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밸류 자체가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아마 이거 안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2만 원을 돌파를 했고, 증권주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확실히 수혜주니까 아마 현재 실적은 아직 추정 실적이 상향 조정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계속 상향 조정될 거예요. 조정될 건데, 상대적으로 증권주 밸류 자체는 높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높다고 그랬어요. 특이하잖아요. 미래에셋증권 15점. 이게 최근에 시장이 제가 업종 대표 종목만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자, 미래에셋증권이 주가 가장 많이 떴으니까. 그래서 15.3입니다. PER 단위로. 그 다음에 2등주인 한국금융지주가 6배예요. NH투자증권도 7배예요. 삼성주가 6배예요. 키움증권 최근에 올랐지만 6배예요. 대신증권은 자사주가 많아서.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올라간 이유 자체는 이제 자사주가 비중이 많으니까 소각할 것들 반영된 부분이다. 그렇지만 소각 20% 다 한다 하더라도 PER이 22배 정도, 12배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증권주는 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쪽이죠. 시쪽 앞으로 종합주가지수 상승 시점에서 계속 거래대금도 증가되고 시쪽이 좋아지죠. 매수입니다. 매수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난 그 시간부터 그렇죠. 매수는 1등주 한국금융지주, 2등주 키움증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증권도 괜찮아요. 증권주 매수 기반 자체 PR 보시고 ROEGP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한국금융지주가 12.2, 그 다음에 키움증권 14.8, 삼성증권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강합니다. 저는 지금은 미래에셋증권 팔아서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을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네. 증권주는 좀 더 상승할 것 같다. 근데 그렇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은행주보다 비싸니까 배당 수익률도 낮어요. 배당 수익률 1.2%밖에 안 되죠. 이거 제가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국금융지주 현재 작년도 배당금 기준에서 현재 주가 기준에서 계산한 거예요. NH투자증권 5.9예요. 앞으로 배당 수익률도 볼 거니까 그 손들이 키움증권 3.6이에요. 그럼 미래에셋증권은 엄청 비싸죠. 제 말은 아니죠. 배당 수익 뚝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주 쪽입니다. 건설주도 지금 업종 대표 중에 현대건설만 주가가 200% 떴어요, 여러분요. 이런 장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체는 업종 대표주가 너무 올라왔으니까 2등, 3등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 갭맥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이제 관심 가져야 된다. 자, 현대건설이 PER 단위로 1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도력이 강해요. 아주 유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그럼 2등주, 삼성엔진은 이제 해외 쪽 기반이니까 지금 국내 쪽 기반의 건설주가 가는 거고, 현대건설 올라가는 자체가 이제 온전 이슈 때문에 간 거니까. 그렇죠? 오늘 DLGNC가 주가 급락 나왔어요. 이거는 사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사야 되는 거 계룡건설 사시라고 했어요. PER, 중소형 종목 중에서 이제 이들 종목들이 따라갈 겁니다. PBR이 0.2예요. 현대건설은 이제 1.0까지 올라왔습니다. 있어요. 1.0까지 올라가고, 이거, 그렇죠? 여기서 보고 찾으세요, 여러분요. 뭘 사야 될지. 저는 현대건설 지금 사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요. 다른 거에 비해, 다른 쪽, 2등주, 3등주 사야지. 근데 건설주가 중요한 뭐냐. 오늘 DLNC가 급락 나왔잖아요. 자, DLNC는 주가는 싸지만 사지 말라는 주자. 건설주가 뭐가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수주장과 중요합니다. DLNC에 오늘 급락 나온 이유 자체가 오늘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냐. 수주장고가 가장 1년치 수주장고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서는 안 돼요. 1년치 정도밖에 수주장고밖에 안 돼요. 현대건설은 3년치 수주장고, GS건설은 5년치. 자, 그렇죠? 대우건설 4년치. 근데 대우건설은 그게 주가가 싸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사 제가 계룡건설 보시라고 그랬죠? PER이 2배, PBR이 0.2배, 수주장고가 412%, 행정소 이전과 관련된 재료가 있고, 이들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형주보다는 대형주에서 중요한 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 이들 종목들이 갈 거예요. 수주장고가 중요하다. 왜 DLNC는 사지 말아요. 수주장고가 지금 1년치도 안 되잖아요. 지금에서요. 매출액이 8조 3천억인데 지금 12조 3천 수조. 그래서 오늘 수주장고 없다는 것 때문에 중독적 수익 못 받는 주가 급락 나왔어요.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박수영 운영력 이런 것도 다 제가 전자공시실에 들어가서 제가 체크한 사항들이에요. 이게 밸류도 보시고 수주에 있는 회사들은 수주장고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지주회사는 여전히 상법 개정이 조금 좀 미뤄지면서 조금 쉬고 있는 쪽인데 지주회사 상법 개정은 확실히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최근에 자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 자회사들까지 가치를 반영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하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여러분들 보는 HTS는 PBR 지표가 0.77인데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 오션이라든가 주가 상승한 부분을 현실화시키게 되게 되면 현재가를 반영하게 되면 PBR이 0.27로 떨어진다. 주당 BPS가 12만원짜리가 35만원 떨어진다. 삼성물산도 삼성 바이오릭스, 삼성전자는 반영됐는데 삼성 바이오릭스가 덜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하면 0.84에서 0.48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SK도 0.50에서 0.37로 떨어지고 LG는 별로 오른 주식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또 배당 수익도 봐야 되겠죠.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일단은 PBR 지표가 현재가 반영해서 낮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ROE 지표 플러스 배당 수익률을 합쳐서 가장 높은 걸 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은 별로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ROE 배당 수익 1.6%밖에 안 되는 거니까. SK도 그렇죠 있어요. HD 현대가 높죠. 11.8. 두산은 이제 PBR 지표가 워낙 높은 수준이니까, 하나는 지금 여전히 PBR 0.27밖에 안 됩니다. 자회사들 워낙 주가 급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들 종목들이 많이 떴는데요. 지금은 이제 앞서 이제 그 업종 대표적인 성격, 그 다음에 지주사 종목들도 대기업 중심으로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중소형 지주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롯데지주, 아모레퍼시픽, 효성, 삼양홀딩스, LX홀딩스, FNF홀딩스, 종근당홀딩스, HS홀딩, 일진홀딩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뭐 PR도 나와 있는데 PR이 가장 낮은 게 LX홀딩스, 그다음 PBR 0.3배, ROE 지표가 가장 높죠. 0.97에다 배당 수익률 높죠. 그다음에 효성도 괜찮습니다. ROE 지표 6.6, 6.4 앞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쳐도 10%밖에 안 됐잖아요. 이들 종목들이 13 나와요. ROE 지표가 높고 배당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얘의 가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중소형 지주회사들도 이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중소형 지주회사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신재생입니다. 자, 신재생은 여전히 정책 수혜주 쪽으로서 AIG와 관련된 종목과 함께 관심입니다. 제가 엊그제 미국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지고 태양광 풍력이 좀 빠지면서 하나 솔루션이라든 종목들 급락 나왔잖아요. 국내 쪽은 문제 없어요. 국내 쪽은 국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더라도 국내 정책과 관련된 것들 SK 오션플랜트, SK 이터닉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대명에너지 샷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4월 25일 날 정책 수혜주로 투자하라고 할 때가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대로 종목들이 다 100% 떴어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가고요. 제가 그 AI 관련 종목 쪽은 여기 제가 빠져내세요. AI 관련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일부 종목들 있죠. 자본 잠식당한 종목들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일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올해 증자 몇몇 종목들 보니까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보니까 올해 증자는 필수적이겠더라고요. 증자 안 하면 자본 잠식당할 회사들 많아요. 그럼 옥석을 가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AI 관련 종목들은 저도 솔트렉스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옥석을 가르셔야 됩니다. 그 정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장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중동재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제가 영향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유튜브 일요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영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주말에 나왔던 내용인데 영향 없죠. 단기 영향입니다. 앞으로도 영향 없어요. 약간의 어떤 장중의 어떤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주가의 어떤 추세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지금은 유동성 장세니까 장중 변동성이에요. 장중의 변동성 주가 가는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성을 위해서 주식 확대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모멘텀 자체는 지금 대선 모멘텀이고 정책 수완입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앞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상법 개정이 주가의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저 PBR 종목들 앞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중형주나 소형주 종목들은 워낙 쌉니다. 그러면서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PBR이 올라간 종목들은 ROGP가 개선되는 종목들을 중장기 투자하시면 요즘 그런 종목들도 신고가잖아요. APR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은 저 PBR 종목과
저 PBR이 아닌 종목은 ROE 지표가 개선되는 종목 쪽에 중장기 투자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소외업종은 짧은 순환매예요. 그리고 주도 섹터 내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쪽으로 좀 지수 부담 때문에 확산되지 않겠는가. 그죠? 관심은 여전히 이쪽입니다. 반도체는 뭐 확실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금융, 증권주 중심으로 지주사,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 관심 좀 둬야 되겠죠. 아마 네이버 기준에서 28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신재생, 소매유통, AI 소프트웨어, 이들 관련 종목이 여전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관심 섹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유튜브 방송은 개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